이동의 뉴스생명선고 2부 최강명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엔 용인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경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 키우던 이 폭스테리어가 그 역시 아파트의 주민의 딸이죠. 그 3살 난 여자 어린이를 물었는데 이 사타구니 쪽으로 물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견주가 이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비상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강아지가 덤벼들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물어버립니다. 당시 그 견주는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그 강아지가 이제 아이를 물어버렸고요. 심지어 나중에 줄을 당겼는데 걔가 이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당시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예. 폭스테리어입니다. 폭스테리어. 큰 개입니까? 아니요. 중견? 40cm 정도 되는데 키가 작은 개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중간쯤 정도 되는 개죠. 그러니까 대형 개는 근데 아닌데. 이제 이 개가 폭스테리어 여우 사냥개입니다. 네.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는 개인데 이게 지금 조금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주면 사람이고 뭐고 잘 문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나갈 때는 입마개를 좀 하면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우리 규정상 뭐 큰 개만 입마개를 할 수 5개 종이거든요. 동물보호법상에 네. 예. 도사개라든지 자, 동물 이름 잘 못 외워서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더,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이 5종만 입마개 같은 거 해야 되고 이 폭스 테일러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입마개를 안 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를 물은 이 개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지난 1월에도 네. 그 이웃집 남자아이를 물었는데 해피리면 또 성기 부분을 물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 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 그러면 견주가 이런 사고 있었다고 하면은 견주가 알아서 입마개를 그럼요. 끼든가 해야 되죠. 당시 그 사건 외에도 아마 이 강아지가 좀 많이 좀 사나워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민원이 많아가지고 꼭 이번에는 좀 이 입마개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대요. 입마개 본인이 하겠다고. 게시판에 적었대요. 아파트 게시판에. 네, 아파트 네. 게시판에 내가 꼭 입마개 하라 했는데 예. CCTV를 보니까 1층인가 거기서 입마개 안 하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지하 1층에서 지금 주차장에서. 왜 입마개 안 했냐 왜 약속 안 지키냐 하니까 예. 걔가 너무 답답해한다. 숨도 못 쉬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적하기 때문에 풀었다. 이건 좀 이해해달라. 근데 이건 사실은 사고라는 건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래,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피해 어린이 같은 경우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아마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 겁니다. 걔가 아이가 좀 물어본대요. 엄마 그 개 있습니까? 어디 그 엄마가 거짓말로 경찰이 잡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경찰 잡아갔다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 나가고 개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 겁나서 밖으로 못 나가고 그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도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제가 개 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저는 똑같이 좀 감정이입이 좀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불혹의 나이를 넘어섰는데도 겁나죠. 최근에 정말 작은 그 뭐야 되게 귀여운 거. 치와와? 치와와. 네. 김국진 씨 닮은 그거. 네. 치와와를 만났는데 네. 짖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가 지금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강아지 키우기 전까지 개를 근처에도 못 갔어요. 저도 역시 50이 다 된 나이에서도 지금도 강아지 얼마 전까지는 강아지가 되게 그러니까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 그런 일이 그렇죠. 있어서. 그죠?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견주는 그러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처벌이 지금 법을 바꿔서 개가 사람을 물게 했을 때 그 처벌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안전한 그 입마개라든지 이걸 할 의무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벌금형 뭐 받는다 해도 벌금형 정도 그 이상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실치상죄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됐다면 상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벌금형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예. 지금 동물훈련사 전문가죠. 강영욱 씨도 안락사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개가 사람을
물고 그렇게 또 심하게 다치고 하면은 안락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그게 안락사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근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강영욱 씨분 제가 뭐 잘하는 모르지만 TV 이런 데 보면 동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안락사 시키자 이 하는 거는 엄청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이게 강아지가 사람을 한번 물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물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크셔 테리어 같은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 폭스테리어요. 죄송합니다. 딴 게는 그걸 합니까? 예. 이 폭스테리어 같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사냥개였기 때문에 한번 물기 시작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 이미 내재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교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심각하게 예.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근에도 그 1살짜리 깐난 아기하고 그렇죠. 강아지와 같이 키웠는데 강아지가 그 깐난 아기를 물어서 사망한 사건이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착해서 안 물어요. 아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예. 또는 뭐 아파트 복도 같은 경우에서는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안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큰 강아지 같은 경우 안을 수 없는 강아지는 같이 옆에 견조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이 감싸고 있는 형태여야 돼요. 안 목줄도 그러면은- 좀 길지 그렇죠. 말고 싹 당겨야 되고 또 막 애기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라 그러고 개를 막 그러거든요. 예. 애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진짜 공격하기도 그러니까 저 하거든요. 주인한테는 애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에이. 타인한테는 절대 아닙니다. 애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보죠. 1980년대 희대 어음 사기 행각을 벌여서 큰손이라 불린 장영자 씨. 오늘 4번째 징역형을 받았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분을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이 고 이철희 씨, 남편이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돈이 좀 필요하다. 혹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이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약 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이 사기를 치는 게 습관 같아요. 그런 이거는 것 같기도 해요. 더 형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습관성 사기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생에 뭐 한 3분의 1을 지금 사기치고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본인은 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억울하다 아니, 그래요. 억울하다 그러는데 억울하다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판결 선고할 때 안 나오는 피고인은 제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판사 눈 마주치고 그 형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판결 선고도 2번 불출석했다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려버렸어요. 예. 재판부에서. 4년을 지금 내렸는데 참 대단합니다 진짜로. 예. 80년대 초반에 6천억이 넘는 돈을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 희대의 사기범이죠. 지금도 6천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한 해 이 예산이 1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죠. 20분의 한 해 예산의 20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사기 형각도 보면 상당히 수법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음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땅 투기를 한다든지 예.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어음을 발행을 하고. 발행하고. 속칭 어음깡 한 건데 네. 이 장영자의 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죠. 이구광 씨.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권력을 등에 업고 후광. 예, 예.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75살이라고 하는데 만기 출소하면 8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조금 그게 나왔다가. 예.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쪽이. 아니, 그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이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러면 또 사기를 쳐가지고 들어가고 또 사기 범죄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80세에 만약에 출소한다 하더라도 또 사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도 이 들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본인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본인은 자기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가 나를 허용하지 않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붙잡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게 철떡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 계속 하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 흔히 마약 사범 또 성폭력 사범들이 재범률이 좀 높다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습니까? 사기 사건도 재범률이 높습니다. 사기가 더 높습니다. 아, 더 높아요? 사기는요. 한 번 하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하게 또 됩니다. 해요? 네, 왜냐하면 사기라는 게 이 사기꾼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머리가 상당히 좋고요. 사회 변화에 가장 빨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걸 먹힌다고 하면 반드시 하고 맙니다. 사기했던 분들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과가 가장 많고 상습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이렇게 뭐 다른 범죄들처럼 이렇게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장 크게는 큰 피해가 없어 보여요, 외견상.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그만큼 적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근데 얼마나 본인은 많을까? 그거를 투자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거죠. 자신이 머리가 좋아서 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예. 장영자 씨 국선 변호사를 썼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늘 돈이 많다고 하는데 왜 국선 변호사 썼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두 가지 상정할 수 있어요. 사선 변호사를 못 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거절을 해서.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아마 않을까. 아니면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선 변호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선 변호인들이 아무도 그 수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뭐 거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변호인을 요청을 했는데 변호사들 중에 누가 거기 속을 변호사는 잘 없겠죠. 아니,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이제 선임을 하다 보면 소통을 합니다. 의뢰인하고 피고인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 하면 그러면 변호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마도 추측한데 국선 변호사가 한다라는 거는 사선 변호사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무슨 말이냐 소리 막 지르니까 변호사 부담돼서 사임했지 않을까. 그래서 사임했다고 하네요. 남은 예. 사람이 국선 변호사가 아닌가 이렇게 아,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정보 경찰을 통한 사찰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공소장에 사찰 문건 총리실 보고 내용이 들어있었다고요? 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정보 경찰들이 선거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보고서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총리실에 이 사찰 관련된 문건, 그다음에 선거 허위과 관련된 문건을 보관 정황까지도 드러났는데요. 당시 국무총리 지금의 한교안 이게 문제인 거죠.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이 자료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에 가장 많이 전달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전달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약 5개 내지 8개의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정보의 내용이 웃깁니다. 제목이 웃깁니다. 정책 정보 이렇게 또 제목만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용은 그럼 아직 알 수 없는 겁니까? 내용도 지금 나오고 드러난 있어요. 뭐 걸로는 총선 판세 분석이라든지 예. 선거 대책 수립, 진보 교육감, 뭐 세월호 특조위, 전교조 등에 대한 사찰, 제압 문건 이런 뭐 선거 권역별 판세 분석 이런 문건들이 지금 보고가 된 거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지금 가장 불법적이지 충격적인 않습니까 게 싶은데요. 이 진보 교육감 제압 문건이거든요. 야,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감은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아하. 어떻게 제압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큰 문제인데 개인을 사찰했다. 특히 경찰이 공권력을 사찰이죠. 동원해서 그리고 이게 국무총리실 또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가 개인을 감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국가가 개인을 감시한 것이며 동시에 경찰이라는 조직이 선거운동을 했다. 예.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 자유당 때나 있었던 일이 그렇죠. 지금 완전 벌어지는 옛날에 건데. 있었던 이게 일이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려워요. 일들이 얼마 전까지도 벌어졌었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한교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한교안 대표는 일단은 직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아마 이거 재판 중이고 나중에 수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런 문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찰 측에서는 당연히 보고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늘 하던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는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찰 조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조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경찰의 문제인데다가 정보경찰은 경찰청장 직보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하든가 아니면 지금 뭐 아직 만들어지진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공수처와 같은 뭐 별도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직보가 됐다던가 알고 있었다 혹은 국무총리실에서 받아서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했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직권남용죄를 떠나서 불법 사찰에, 민간인 사찰에 그것을 기관에서 활용하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새로운 농단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면서 동시에 선거법 위반 되고요. 공소법 위반 될 수 있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보경찰 제도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일반 국민들을 사찰하고, 이게 어떻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정보경찰이 그동안에 이런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뭘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정보를 갖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인사권자, 지휘권자가 요구한 건 갖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정보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정보경찰의 효용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1인 시위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 이걸 보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화경찰, 다이얼로그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경찰을 정보경찰을 남겨두고 민원 해결 경찰 그렇죠? 예. 민원 청취하는 경찰을 놔두고 예.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뭐 선거 혹은 진보교육감 사찰, 전교조 제압 문건 어떤 이념이 다른 쪽이라고 생각해서 저쪽은 좀 어떻게 사찰하고 제압하자 이해가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월호 어떤 면에서 저쪽 입장에서는 예. 세월호 특조위는 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가 자신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세월호의 시어자만 나와도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고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것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은 세월호 얘기만 나와도 괜히 화를 내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트라우마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정보경찰에서 보고를 하고 싶어서 사찰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뭐 정부라든지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보를 많이 캐치를 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조차도 본인들이 이제 보려고 했지 않을까. 그러면 보고를 하면 보고에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사찰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경찰이 지난달 초 7개월 동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등을 수사해서 강신명 경찰청장 등 전현직 고위직 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이 1심 재판에서 들어오자마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또 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뭡니까? 뭐 일본 뭐 소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일본 한 개만 나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면 공소장 외에 나머지 증거물이라든지 편견을 줄 수 있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내지 마라. 그것만 내라는 게 공소장 일본 한 개 주인데 지금 재판을 하면서 공소 제기를 하면서 다른 편견을 줄 만한 자료들을 많이 냈다는 거거든요. 다른 증거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배인데 실제로 공사 일본주의를 받아들인 뭐 우리가 법에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지만 이거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장할 게 정말 없을 때 이걸 합니다. 정말 주장할 게 없을 때.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재판할 때 증거들을 처음에는 공소장 내지만 다른 판결문 있으면 다른 판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문제를 삼기는 사실 일본주의 예를 들면서 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라 지금까지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판례가 나온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강신명 청장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한테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보고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문건을 여기 같이 공소장에 같이 붙였다.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저기 일본이 문제래요. 일본이 문제예요. 아, 맞습니다. 공소장도 일본이 문제고 예. 수출 규제도 일본이 문제예요. 예. 네. 저희 3, 4부에서는 그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3, 4부 많이 들어주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예. 방송 만드셨네요. 해봤습니다. 예.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치고 나가시는 93.5. 예. 94.5 맞죠? 예. 자,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이 만성 신부전으로 12월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이게 검찰의 최종 결론 같습니다. 네. 결국 사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예. 혹시나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사를 했는데요. 네. 사망 증명서. 그러니까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 국가에서 그 발행한 증명서, 그거를 기반으로 또 이 검거될 때, 이 아들이 정한근이가 검거될 때 그것을 뭐 일부러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에콰도르에서 확인이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유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태수 씨의 그 유골도 같이 이제 확인이 그렇죠. 됐다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검거될 걸 예상해가지고 사망 증명서라든지 유골을 갖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죽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추측을 했는데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확인이 지금 된 예. 겁니다. 그럼 뭐 사망은 확인이 됐는데 네.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이게 숨겨진 재산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빼돌린 국내 재산의 이 산물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이 이것을 그 국내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계 여러 나라를 거쳤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거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에콰도르를 갔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 재산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우리가 그 압류를 해서 그 나라 법원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어려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해줄 것 같아요. 에콰도르 같은 나라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수 한복그룹 전 회장이 사망 전에 150쪽짜리 육필 유고도 남겼다고 하던데 이 문제 때문에 한부 사태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태수 씨가 살아생전에도 그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대했던 사람들은 다 욕하고 거짓말으로 표현을 안 하죠. 자기한 좋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믿을 수 그럴 있을지 가능성이 높기 모르겠어요. 때문에 본인이 쓴 육필 이야기는 글쎄요.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떨어진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혹시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보고.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